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5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소폭의 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험과 철강, 운수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이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의 주제 지금 확인해 보시죠. K방산 전성시대 2023년 방산 투자 전략.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러시아 현지를 타격했습니다. 연 이틀 드론 공격을 단행하게 되면서 이번 전쟁이 다시 확전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호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우리 방산 산업인데요. 올해 전반적인 성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연초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전쟁의 여파로 많은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회자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 방산업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 시장에서 과거에 뭐 이렇게 수주가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올해 많은 수주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같은 수주들이 이어지면서 대략 한 12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이뤄냈고요. UAE에서 천궁2 수주가 4조 2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각국에 대한 협력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올해 예산을 잡아서 올해 집행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런 그 수주들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 게 올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고 있는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폴란드가 사들인 K방산의 무기 1차 수출 물량이 폴란드 항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규모가 12조 원이나 되는군요. 네. 그 12조 원이 통상 한 2025년에서 27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네. 거기에 초도 물량이 이제 올해 나가는 K2 전차랑 K9 자주포 수대 정도의 물량이 나가게 되고요. 이게 8월 말에 그 계약이 됐고 10월에 출고식이 진행됐고요. 선박이 실려서 간 게 이제 폴란드 현지에 도착을 했고 폴란드 현지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세레모니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후속적인 그 납기들이 4분기 내년 계속 이어질 테고요. 그리고 2차 후속 계약에 대한 협의들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에 나와서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그 말씀해 주신 12조 원가량의 수주 말고도 아랍에미리트 아까 4조 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것만 합쳐도 16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수주 건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 클까요? 네, 남은 물량들도 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천무도 계약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물량들 다 합쳤을 때 올해 이제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폴란드 2차 계약이 뭐 연말 연초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계약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국가들의 협력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올해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국내 방산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규모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24일부터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신냉전 시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런 갈등이 사실 쉽게 해소되긴 어려운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미중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점차 서로 좀 선을 넘을지 말지 그런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과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또는 정전 선언에 대한 기대들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바라는 바죠. 전쟁이 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종전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긴장 관계나 군비 증강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도 각국의 군비는 계속 증강이 되었고요. 이런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외교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여파는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들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이제 긴장감 속에서 계속 이런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 가능성과 확전 가능성, 그 네. 가능성을 비율로 한번 따져본다면 네.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사실 뭐 그런 관점에 그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사실 뭐 제 입장에서 그 결론 내리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있지만 뭐 그분들도 이걸 예단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요. 뭐 푸틴도 매일 고민할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같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나 이런 거를 뭐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속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큰 틀의 해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에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전체적인 외교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봐야 되나 했을 때 이게 긴장이 쉽게 풀어지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건 거죠. 뭐 다른 국가들의 중국이나 미국의 또는 유럽의 이 입장이나 상황들을 생각해봐도 그냥 단순히 종전이 되고 다시 평화가 왔다. 이제는 그냥 허리띠를 풀고 편하게 파티를 즐기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될 때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것처럼 그 진행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더 지금보다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게 다 못 맞췄던 것처럼 지금 상황들을 예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확정까지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종전에 대한 것들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가늠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가능성, 그 확률 전망 즉답은 피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평화롭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러시아도 당혹스럽죠.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쪽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크림 대교 폭파 이후에 또 이런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무기 체계 수출 시장 구도의 변화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그 한 해 동안에 국방 예산은 대략 2,000조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서 미국 시장은 700조, 한국 시장은 60조 정도가 연간 국방 예산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 5대 방산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은 한 16조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방산 매출은 한 절반 정도인 8조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올해 수주한 방산 물자만 해도 200억 달러, 대략 한 30조에 가까운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주가 급증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수주들이 이제 매출로 연결되고 지금 폴란드에 출고식이 진행되고 물건이 간 것처럼 매출 인식이 증가를 하고 내년, 내후년 이런 수주가 계속 증가할 거라 보는데 일단 러시아의 무기를 쓰는 그 국가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회색 지대에 있는 국가들, 네.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지역들의 국가들이 동유럽. 네, 그런 네.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쓰는 데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기존에 없던 거래선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요. 이런 기조들은 원래 한국 업체들은 올해 전쟁이 아니더라도 작년, 재작년 그 해외 수출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는 2000년대부터 국산화랑 그리고 첨단 무기 개발들이
가속화되고 2010년대부터 이제 수출이 본격화됐는데 많은 시도들을 계속 했어요. 이제 대형 계약들도 있었는데 단발성에 그쳤었고요. 이런 파이프라인 해외 국가 수출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 방산 수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인데요. 통상 한 국가의 수출을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기 소요들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느슨하게 방산 소요를 제기를 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는 긴장관계 가운데서 방산물자 수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속도를 당기는 그런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를 기피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수출 나라들이, 수출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기의 이런 소비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교체 수요까지도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이벤트가 이번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멘트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연구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기 수출은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전쟁이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지금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고요. 네. 이제 이 무기를 수출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 그게,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당겨지고 가속화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해 방산 산업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좀 주춤했는데 이런 쪽을 좀 그래도 다른 산업에서 어느 정도 또 보강해주는 그런 게 그나마 좀 올해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산업의 내년 추가 수출 기대하십니까? 네, 추가 수출권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올해 계약됐던 폴란드, UAE뿐만 아니라 거론되고 있는 국가들이 사우디나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체코 이런 국가들 협력들 얘기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세네갈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기존에 없던 거래선들이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좀 주요 포인트가 무기 시장이라는 게 제품의 Q 보통 이제 매출액을 P 가격 그리고 Q 수량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Q가 작은 시장입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많이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대 많아봐야 1000대 시장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산업이 1년에 9천만 대, 1억 대 이런 Q가 많은 시장에 비하면 네. Q가 되게 작은 거죠. 베스트셀러가 되는 무기도 지금까지 누적 판매가 3,000대, 4,000대 이런 규모인데 그래서 이 채택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택률이 많아지게 되면 통상 무기를 성능을 개량하면서 이 무기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를 하는데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이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나도 업그레이드된 그 무기를 쓰겠다. 이런 게 이제 브랜드화 되기 때문에 계속 채택률이 늘어나면서 이 무기의 생존성이 늘어나고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이제 많이 회자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국가들의 수주들이 이 폴란드를 기점으로 많아질 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에 방산업의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통상 K방산 그리고 명품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은 그 채택률이 올라간 게 그걸 증명을 하게 되고요. 이게 깔린다는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 유지보수 시장이 커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수출했던 국가랑 협의가 수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추가적인 계약이나 활발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게 통상 선진국에서 하던 비즈니스 체계인데 한국이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방산의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핵심 키포인트는 한국의 무기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무기 완제품이 대규모로 수출되면서 관련한 산업 가운데서 부품과 기자재에도 역시 수요가 늘어나고요. 이런 낙수 효과가 예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기 체계라는 것도 그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 업체들이 그 부품들을 만들고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셋업체에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걸 조립하는 체계 업체가 이 대형 방산 업체들이 됩니다. 뭐 그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같은 이 국내의 메이저 방산 업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많은 부품사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투자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이 부품사들은 이 방산만 전문으로 하는 부품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민수 영역을 같이 하거나 방산에서도 여러 제품들이 좀 나눠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나 STX 엔진 같은 회사가 엔진을 만들게 되지만 네. 그 회사의 이 방산의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 포인트 삼기가 성장은 하지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포신을 만드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이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방산으로 포인트 잡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 위에 이제 더 작은 업체들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가 있긴 하지만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내기는 어렵고요. 이 통상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보면은 방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 방산의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고 방산 비중이 높은 회사를 사는 게 베타라고 하죠. 이 주식 투자 관점의 변동성에서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트 업체들, 이 대형 방산주를 보는 게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방산 관련한 부품과 기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담당하는 업체들의 그 매출 비중 자체에서 방산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좀 오게 티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형 방산주를 위주로 한 투자가 유효하겠다는 의견인데요. 방산의 새로운 무대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인데요. 우주 항공 테마는 사실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좀 연초마다 약간씩 형성이 됐었고요. 방산 관련해서 올해 관련주들이 뜨면서 우주 관련 이벤트가 또 신냉전 시대에 더해지면서 이 우주라는 모멘텀이 더 시장에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자원의 지구 말고 우주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우주 경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블루오션 그 우주 경제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 경제를 주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우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우주 여행이라든지 우주에서의 광물 채취 그리고 위성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면서 정부가 주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뉴 스페이스,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이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슨 같은 이 빅맨들, 그 민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빅맨들이 이 우주 시장을 개척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약간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올드 스페이스죠. 네, 올드 스페이스긴 한데 약간 애매합니다. 이제 뉴 스페이스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 협력이 결국 우리나라의 포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상 네. 이 전체 시장을 다 주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외 업체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했을 때 민이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는 민간이 협력을 하게 되고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우주 산업을 담당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산이 우주랑도 다 엮여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6대 정책 방향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리는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다른 해외 국가들이야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짰고요. 정부가 주도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발사체, 이건 한국형 발사체가
작년 올해 저희가 다들 본 것처럼 누리호 1차, 2차 발사가 있었고 중형 위성이라든지 초소형 군집 위성 그리고 군 위성 통신 이런 예전에 없던 시장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달 착륙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성 탐사 같은 더 큰 계획들이 지금 목표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아젠더 정도 수준이지만 항공우주청이라든지 세부적인 안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거고요. 우주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 이 민간에서 봤을 때는 우주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관이 되고 이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 파생 기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주 관련된 그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국력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이 우주 경제를 민관 협력으로 보다 또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그룹사는 바로 한화그룹이 되겠죠. 한화그룹에서 우주 수송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화그룹은 그 스페이스 허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부의 그룹 전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우주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고요.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거기에 의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체계업체로 계약이 된 게 공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사업을 이제 누리호가 앞으로 3번, 4번 발사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이제 발사체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됐고요. 그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셉테라가이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우주 사업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에 인수되는 주 하나의 이제 방산 사업부도 우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역량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그룹이 그 우주를 그 그룹사의 중요한 전략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그 산업들이 계속 확장이 될 텐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UAM이나 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안테나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우주 사업이랑 연동이 되고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 주하나에서는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에서는 인공위성이랑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눈 역할을 하는 쏴라든지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부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시너지들을 큰 틀에서 장기적인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나그룹 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말씀하신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규모가 2,860억 원 규모고요. 누리호를 4차례 2027년까지 발사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그룹은 태양광과 우주, 방산을 중심으로 사업의 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산 섹터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자의 키포인트부터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내년에도 그 전 세계 그 외교 정책 또는 이제 안보가 불안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보고 있고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런 긴장들이 완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수주가 이제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주가 올해 예산 계획을 잡고 내년에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폴란드부터 지금 수출되는 물량들이 매출 인식이 되게 되는데 통상은 이 수출 물량에 대한 좋은 마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을 내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는 가장 먼저 방산주 실적과 주가의 반응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방산주의 투자의 키포인트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와 또 폴란드 수주의 실적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방산 섹터 내 주요 종목들 주가 흐름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방산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 변동이 컸고요. 다른 산업 비하면은 지금 경기 둔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방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이 방산업이 상대적으로 주가는 아웃퍼폼을 했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LIG 넥스원 네. 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위기고요.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같은 회사는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군용기나 뭐 철도, 전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방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두 업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은 밸류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방산 섹터의 투자 전략을 요약하면서 탑픽을 꼽아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연말까지는 종전 선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약간 조정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2023년 내년 연간으로 이 방산 수준이 계속 될 테고 실적 개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 새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선호 종목은 제일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수주 면에서 안정적인 LIG 넥슨을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다 관심 가져볼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적외도 위성이라든지 안테나까지도요. 네. 네, 다 관심권에 들 수 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다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서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들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 연구해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까지 휴전과 종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방산주가 차익 실현 매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기간을 점진적인 비중 확대의 기간으로 잡아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늘 양대 지수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